안녕하세요. 박찬주입니다. 제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해서 발표도 많이 하고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는데 이 듣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계시고 워낙 분야도 다양해서 제가 처음에 질문하는 게 혹시 ICO나 ICO 투자해봤거나 그 암호화폐를 보유해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암호화폐나 뭐 이런 투자, ICO 투자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다양한 사회적 어떤 산업적 접목 그쪽에 관심 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저는 원래 오랫동안 삼성그룹에서 CJ 다니면서 런던 지점과 뉴욕 지점에서 금융과 관련된 일, 신규 사업 개발, 선물 거래, 특히 뉴욕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딩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1999년도 인터넷 붐이 불고 코스닥 붐이 불 때마침 제가 박스넷이라는 기업을 이제 창립을 해서 한 4년간 경영했고 SK텔레콤에 매각한 일이 있으면서 그때 그 인터넷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다가 터지는 이제 그런 것을 몸소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새로운 기술,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파장과 함께 동시에 버블이 생기다 터지는 일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제가 그런 일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후에도 이제 IT와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 관련된 기업을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사업은 그만하고 사회 공헌 차원에서 뭐 인문학이나 정치 경제학 이런 쪽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강연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다가 2015년도 여름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걸 딱 만나고 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고 이걸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다시 합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60이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대부분의 암호화폐 사업을 20대 30대가 하는데 저는 좀 늦게 나이가 많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그때 제가 그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정치, 사회 어떤 이런 문제와 굉장히 밀접히 관련있는 사회혁신적, 그러니까 단순히 그 제조라든가 어떤 서비스에서 디스럽티브한 게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문화적인 와해적인 기술이다 이런 판단을 했고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철학에 관련된 통찰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 그때 회사 이름을 블록체인 OS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OS라는 것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2016년도에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까 봐요. 블록체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죠. 거래소도 있고 SI 사업도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도 있고 프라이빗도 많이 있는데 제가 한 여름쯤에는 2016년도 한 여름쯤에 내가 한번 ICO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ICO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암호화폐를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국제시장에 유통을 시켜서 새로운 종류의 일종의 화폐를 발행해갖고 유통시키는 이제 그런 굉장히 독특한 사업이죠. 물론 블록체인 기술을 꼭 이용해야 합니다만 그게 선구자가 이제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나왔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2017년도 5월 초에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보스코인이라는 이름으로 ICO를 성공을 시킵니다. 그때 약 한 150억 정도 자금이 모였고 그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 한 5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성공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한 국내에서 200여 개 이상의 ICO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거래소도 지금 100개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제외한 여기 계신 이제 고팍스 같은 훌륭한 몇 개 기업을 제외한 많은 거래소들이 휴면 상태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새로운 기술인데 기존의 사회 제도나 질서와 굉장히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어떤 법적인 제도도 잘 완비되어 있지 않고 정부에서도 입장을 정하기 참 힘들고 이런 복잡한 기술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이 세상을 크게 움직일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 분위기도 안 좋고 여론도 안 좋은 상황이지만 젊은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이 분야에서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칼라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암호화폐를 한번 우리나라도 거의 세계에서 한 서너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미국, 중국, 그 다음에 거의 3위권에 일본이나 한국 정도가 될 정도로 한국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인데 불행하게도 세계 한 30위권 안에 우리나라 암호화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이왕 제가 먼저 시작한 거니까 제대로 한번 세계적인 암호화폐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뜻으로 이제 한 4년 가까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지금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면 2017년도 초 이때 전 세계 시가총액이 한 20조, 30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0만 원. 그러다가 거의 700조 이상 가격이 올라가죠. 1년 만에. 거의 뭐 50배 이상 올라갔고요. 그러다가 지금 한 150조 정도로 이제 다시 떨어진 상황인데 어마어마한 버블이 생겼다가 꺼진 것이 아주 급속도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게 비트코인이고 이게 전체 마켓캡이 이렇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전체 시장 가치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많은 화폐들이 있는데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5불, 1, 2불 정도 하다가 120불까지 1년 만에 오르고 100배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지금 한 15만 원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인터넷처럼 버블이 크게 생겼다가 2000년도에 꺼졌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가면서 세상의 주류로 자리 잡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침체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아까 세 사람의 발표를 보셨겠지만 크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중심에 이제 ICO라는 것이 있는데 ICO가 2017년 초만 하더라도 뭐 한 달에 뭐 몇 건 안 됐고 뭐 한 1,000만 불 정도 한 달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ICO를 했던 게 이제 2017년도 5월인데 이때 한 3억 불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모였어요. 3억 불이면 한 3천억 원이니까 뭐 벤처 투자라든가 일반 투자에 비해서 규모가 크진 않죠. 이게 이제 50건이니까 그 건수도 한 2, 30건 정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점점 7월, 8월부터 늘어나더니 12월, 1, 2, 3월 작년 1, 2월 달에는 무려 한 1년에 거의 2조에 육박하는 돈이 ICO가 몰리고 건수도 100건이 매달 되는 그런 엄청난 버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금년 7월부터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한 달에 한 3천억 정도 건수로서는 한 50건 정도 유지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ICO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그 암호화폐 모금 방법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이거는 옛날에 그 벤처 투자의 모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백서 혹은 뭐 기본적인 상품만 만들어 놓고 그 계획을 가지고 돈을 모집하는데 전 세계 사람을 상대로 암호화폐를 받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받고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걸 돈을 낸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발행한 암호화폐를 주고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수많은 거래소에 바로 상장돼 갖고 거래되는 그동안 인류 역사에 있었던 지난 300년간에 있었던 주식회사와 어떤 일반적인 증권회사 혹은 벤처캐피탈 양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자본 조달 시장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게 작년 초를 어떤 그 피크로 해서 지금은 상당히 수그러지고 이거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고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모럴 해저드가 많이 생기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거버넌스 문제 생겨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열기가 굉장히 많이 꺼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다른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이 암호화폐를 보면서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때 이 삼성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불과 뭐 지난주에 나온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라 민간이 발행하는 일종의 화폐입니다. 화폐의 모든 기능을 할 수 없지만 국제 송금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자기 집에 송금하는 게 훨씬 싸고 훨씬 빠릅니다. 훨씬 편리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미 굉장히 많은 송금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화폐 기능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송금 기능은 이미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서 주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가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발행한 것도 아니고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P2P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이걸 막을 방법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세금 문제도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뭐 탈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자금 세탁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국가의 그 통화 정책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기존의 어떤 국가가 갖고 있던 어떤 그 화폐의 통제권 그다음에 화폐의 발행권에 대한 근본적인 와해적인 요소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주류 스마트폰 업체가 이걸 탑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뭐 10개 이상의 그냥 암호화폐, 민간이 발행한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누구한테나 움직이는데 은행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아주 소액 결제가 또 가능하고 수수료도 굉장히 쌉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삼성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애플도 하고 샤오미도 하겠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중에서 약 30억 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암호화폐를 쓰게 되면 앞으로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약간 과정에서 얘기하면 지난 300년간에 있었던 국민국가 시대, 그 전까지는 왕정 시대였죠. 국민국가 시대에는 국가가 화폐를 통제하고 법을 통제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법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상당히 그 변형될 수 있고 화폐를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와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가 경쟁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아왔고 이것은 새로운 문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은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많고 제도적으로 불편한 게 많고 기존 제도와 충돌하는 게 많지만 결국 세상을 크게 바꿀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이 삼성의 이런 그 지갑이 가지는 의미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혹시 생각 있으시면 한번 사보시면 한번 테스트하기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암호화폐 약 2,000개 가까이가 전 세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민간이 발행한 화폐가 수백 개의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트라일레마 문제라고 하는데요. 세계 3중 모순이죠. 그러니까 탈중화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고 확장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보안의 문제가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목표인데 이거를 지금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느리고 비싸고 위험하고 탈중화가 실패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과연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암호화폐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가격이 5분의 1, 10분의 1로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가격이 떨어진 주요 이유는 아까 제가 그 ICO 표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때 그 ICO를 모은 자금들은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주체회사들이 이제 돈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런데 이제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뭐 원화나 달러를 가지고 이더리움을 사갖고 투자를 하죠. 근데 그 규모가 한 달에 막 2조까지 가다가 그게 떨어지니까 시장에 사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이 프로젝트를 해갖고 이더리움을 받은 사람은 시장에다 갖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는 공급은 많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4분의 1,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ICO의 수요 공급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다른 근본 원인은 지금 과거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뭐 대부분 실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암호화폐의 그 한 20위까지를 대충 한번 봤어요. 비트코인이 약 70조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죠. 이더리움이 한 15조, 리플이 한 13조, 뭐 쭉 내려와서 이오스가 한 3조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이거를 대충 분류를 좀 해보면 일단 비트코인과 거의 유사한 것들이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뭐 비트코인 SV 같은 것이 20위권에 한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국제 송금에 특화되어 있는 화폐들이 뭐 리플이라든가 스텔라,
그다음에 NEM 같은 화폐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1세대 암호화폐라고 얘기하죠. 주로 국제 송금에 특화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 어떤 티핑 포인트를 지나서 송금에는 이 암호화폐 1세대 암호화폐가 거의 주류로 차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그 주체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소의 존재죠. 한국의 거래소에서 원화를 주고 비트코인을 사서 예를 들면 영국에 보내면 영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파운드로 바꾸면은 은행을 통해서 1박 2일, 뭐 2박 3일 걸리는 게 불과 뭐 10분 내에 다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이 됐고 이것이 암호화폐의 어떤 엄청난 그 디스럽티브한 모양을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모델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지금 단점은 좀 느리다는 것뿐이지 국제 송금은 뭐 10분, 20분 느려도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세대 암호화폐가 이더리움 혹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비트코인은 단순히 돈의 송금에 관계라면 이더리움은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계약서를 누구나 컴퓨터에다가 써놓고 글로벌 컴퓨터 시스템에 수천 대의 컴퓨터가 서로 그 계약서를 공유해갖고 어떤 중앙 장치나 제3의 인증기관 없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집행되면서 그 계약의 조건에 의해서 컴퓨터에 코딩된 계약에 의해서 집행되면서 어떤 그 글로벌한 어떤 계약이 송금까지 완성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터라고 하는데 그것을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그 당시 19살짜리 젊은 친구가 창안을 해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래갖고 이더리움이 지금 한 15조의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데로 대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크코인이라고 분류됩니다. 이거는 그 다른 암호화폐들은 그 거래 내역을 모두 다 전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 다크코인은 섞어줘요. 그래갖고 여러 사람들이 거래한 것을 믹싱이라는 그 방법을 이용해갖고 누가 누구한테 거래하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세탁할 때 굉장히 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는데 중국의 부자들이 외국으로 돈을 보내고 싶을 때 중국에서 알리페이로 비트코인을 사서 참고로 중국은 거래소가 금지되어 있고 암호화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 50% 가까이 거래를 하고 전 세계 10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거의 한 7개 정도가 중국 거일 정도로 중국이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다크코인이나 대시나 모네로는 그런 자금 세탁에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오 온톨로지, 트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중국을 배경으로 중국의 그 거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화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바이낸스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소 코인이고 테더하고 이제 메이커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기존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그 굉장히 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달러하고 가치를 거의 같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3세대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오스하고 이제 카르다노 혹은 마이오타 같은 건데요. 이오스나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그러니까 작업 증명 방식, POW라는 방식은 굉장히 많은 컴퓨터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느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그 지분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속도와 효율성과 확장성을 빨리 느리되 약간 탈중앙화를 포기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것들을 이제 3세대 암호화폐라고 하고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암호화폐를 목표로 하고 저희도 이제 이쪽 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과연 이 삼중 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숙제들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TPS를 얘기하죠. 아까 삼성 SDS에서 나와서 1초에 10만 건을 처리할 수 있다. 또 어떤 뭐 5천 건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TPS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블록 컨퍼메이션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거래를 내가 비트코인을 상대방한테 보냈을 때 그 거래가 확정되는데 비트코인은 약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대시 뭐 이런 것도 쭉 있고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 리플, 스텔라, 코스모스 같은 것들도 약 한 5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돈을
냈는데 5초 기다려야만 그게 택시 운전기사가 받았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커피숍이나 편의점에서 쓸 수 없겠죠. 그러니까 국제 송금에는 쓸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만약에 스마트폰에다가 수많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쓰려면 저는 1초 안에 그 블록 컨퍼메이션이 끝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저희는 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부분 아주 빠른 것이 한 4초, 5초 정도 되는데 과연 0.5초 혹은 1초 내에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분산화를 하면서 이 빠른 시간 내에 쓸 수 있으면 일상생활에 암호화폐를 쓸 수 있고 그것이 국제화폐로서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해서 세계적인 화폐로 한번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과 특허와 어떤 작업을 제품 제작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생각한 게 이게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한 8,000개 컴퓨터가 그걸 다 합의를 해야 되고 이더리움도 한 14,000개 컴퓨터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느리니까 이오스 같은 경우는 21개가 이제 합의를 합니다. 21개가 합의하는데 컴퓨터 속도는 빠른데 그 통신하면서 서로 합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21개가 합의하려면 내가 20군데 컴퓨터에다가 내 정보가 보내줘갖고 상대방이 확인해줘야 되기 때문에 20 곱하기 20 하면 400번의 글로벌 통신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한 2, 3초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나중에 하나는 이 지역을 7개로 나눠서 7개 지역에서 각각 7개씩 그러면 36번의 통신을 동시에 진행하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해서 테스트해봤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고요. 이오스보다 서버 수는 2배 이상 많지만 그 속도는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류의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컨센서스 알고리즘만 갖고 암호화폐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이제 오늘은 뭐 기술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풀리 그러니까 충분히 거의 완벽에 가깝게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을 만들 수 없다. 이게 이제 요즘 증명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암호화폐는 중앙장치가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것이 시대가 바뀌고 국가가 제재할 수 없고 해킹에도 강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요즘 증명돼 갖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결국은 탈중앙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일종의 정치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국가가 옛날에 왕정이 있을 때는 또 문제가 많았지만 국회가 생기고 사법부가 생기고 행정부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자율적으로 오랫동안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화폐가 일단 나오면 1,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동안 유지되려면 그런 어떤 질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요즘은 그 거버넌스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화두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 거버넌스 쪽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그 경제학적 그 이론들을 동원해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 뭐 이게 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암호화폐는 단순히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일종의 새로운 총과 문명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게임 시어리나 메커니즘 디자인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로우 코스트로 어떤 거버넌스 메커니즘 디자인에 잘 설계된 그런 암호화폐가 나와서 1초 안에 그 컨퍼메이션이 될 수 있고 특히 저개발 국가나 그 금융에서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게 저희 목표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 탑 레벨의 암호화폐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